자, 오늘 새벽에 맨유 브랜트포드는 이제 형철이가 중계를 했습니다. 네. 맨유가 승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일단 랑닉 감독의 전술 변화가 좀 있었죠. 예. 윙포워드를 좀 안쪽으로 좁혀서 호날두 옆에 페르난데스랑 엘랑가가 네. 세컨톱으로 뛰는 모습. 그렇죠. 이런 형태들은 꽤 긍정적이었어요. 랑닉 감독의 코멘트도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축구 뒷담화를 좀 오래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맨유 얘기를 좀 했어. 퍼거슨의 맨유가 어떠했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클럽, 가장 상품 가치가 높은 클럽 하면 맨유가 빠지지 않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표류 네. 내지는 도태 이런 느낌으로 확실한 거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리지는 않았죠. 아니었죠. 네. 여러 가지 감독의 변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쓴 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번 돌아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맨유는 좀 큰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내부적인 조직의 변화, 인물의 변화, 감독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폭 이제는 다시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 생각에 그 지난 10년 동안의 맨유의 그 흐름을 큰 궤를 좀 보면 축구에 전문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상업적인 성과를 너무 크게 인정받고 괜히 축구 쪽의 업무까지 관여했다가 구단이 축구 관련한 어떤 방향성을 잃게 된 지난 10년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드워드가 네, 딱 그 얘기예요. 책임이 있는 네, 거고 이 사람이 상업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인 건 맞는데 어마어마하요 실제로. 그 성과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괜히 축구팀의 운영까지 같이 이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되니까 네. 그쪽에서는 부족한 능력, 아쉬운 전문성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구단이 방향을 못 잡고 지난 10년 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의 축구는 이 상업적인 가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보다 더 큰 수준의 클럽들이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이런 클럽도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축구 클럽이기 때문에 돈만 추구하다가 축구 성적이 떨어졌을 경우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지 않고 이 결국은 내리막을 탈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쵸.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처럼 보여요. 구단 운영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기업으로서의 성적도 가지고 있는데 축구 구단이니까 둘 다 해야지. 축구팀으로서의 성과도 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드워드는 이제 올해 2월에 리처드 아놀드 새로운 이제 부회장이자 CEO로 바뀌었는데 리처드 아놀드는 공언을 했죠. 네. 나는 축구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 말인즉슨 우드워드가 나간 다음에 새로운 어떤 보드진이 재편되고 있고 이제 랑닉의 또 컨설턴트로의 임무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상업적인 부분을 책임질 인물들과 그리고 축구 구단의 운영을 책임질 인물이 서로 나뉘어서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성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궤에서 지금 이 기사가 났는데 디애슬레틱에서 맷 저지가 맨유에서 맡고 있던 축구 협상 디렉터직에서 사임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맷 저지가 이제 나왔다. 네, 나왔다. 2014년 여름부터 이제 맨유에서 일해서 이적과 계약 협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올해 말에 맨유를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미리 일단 공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부터 직책을 맡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보자. 네. 2014년부터 맨유가 지금까지 영입적인 측면에서 그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이 워딩만 봤을 때 성공적인 영입과 어떤 매각, 이적 시장을 얼마나 보냈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았죠. 네, 그렇지 않거든.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랑닉이 참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팀의 스카우트망 문제가 있다. 네. 스카우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자료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인즉슨 이 축구 관련 어떤 10년 동안의 구단 운영 프로토콜과 그를 이끄는 인물들의 능력이 확실히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다. 네. 랑닉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결국 그 맥락에서 맷 저지가 사임을 결정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건 이번 여름 이적 시장부터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이런 개편이 비단 맷 저지가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맞아요. 예를 들어 짐 로울러 같은 사람도 얘기가 나왔어요. 수석 스카우터죠. 네. 짐 로울러도 그렇고 글로벌 스카우팅 최고 책임자 마르셀 부트의 사임 소식도 이후에 발표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에드워드 전 부회장이 맨유를 떠나기로 한 것을 포함해서 팀이 좀 변화하는 과정이 역시 크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맷 저지도 그 흐름에 같이 하게 됐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맷 저지는 루이 바날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드워드의 오른팔이라고 그동안 표현이 좀 됐대요. 바날 감독이 맨유는 상업구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맨유에 대한 디스 좀 했죠.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 맷 저지에 대해서는 우드워드의 오른팔이다.
이미 우두어두와 엮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어떤 표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이 벌어다준 어떤 마케팅적인 능력, 돈과 별개로 축구적으로 봤을 때 맨유를 퇴보시켰다라는 맞아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오른팔 그러면 이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넌 이제 나와야 돼. 예. 새로운 맨유로 가려면 너는 나오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봤을 때 결국 지난 10년 동안 축구적이지 않은 인물들, 축구 쪽에 확실한 해안이 없는 인물들이 구단 운영을 나섰다가 전문성이 좀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괴를 같이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맨유의 어떤 그 중심축이 돼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축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에릭 테나 감독이겠지만 머터프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잖아요. 머터프 다음에 뭐 데런 플래처도 네. 있겠고. 네. 그렇죠. 이 사람들 얘기를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맨유에서 존 머터프가 축구적 영입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영입권. 영입에 관련된 이거를 네. 많이 할 거다. 이게 결국 이제 디렉터로서 예. 머터프가 역시 좀 중책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변화 속에서 머터프는 구단의 영입과 법률팀의 이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핵심은 새로 부임할 감독 터나에게 있다고 그래요. 구단은 계속해서 랑리에게 컨설팅을 맡길 것이고 머터프는 본인의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맡고 역시 중심적인 인물인데 축구적인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랑리 컨설턴트의 얘기를 아마 귀담아 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머터프가 확실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짐 로울러나 마르셀 부트가 사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랑릭이 스카우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했잖아요. 예. 머터프가 그 얘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그래서 같이 요즘에 링크 났던 사람 이제 폴 미첼 같은 사람들이 네. 같이 또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그렇게 예. 되면 머터프는 머터프대로 경영에 집중을 하고 축구적인 디렉터 그리고 여기에 랑릭의 조언까지 들어가서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인물들의 구단 운영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머터프가 중책을 맡고 있는데 제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축구 관련해서 전문성을 낼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본인의 능력도 본인의 능력인데 큰 그룹의 윗사람들은 귀 열고 다 들은 다음에 결국에 선택의 문제거든. 맞아요. 결정권자니까. 근데 대신에 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놈이 간신인가, 어떤 놈 얘기가 네. 맞는가. 이놈 새끼 얘기는 이거는 틀린 얘기가 많은데 얘 얘기는 맞는 게 많은데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로울러와 부트 역시도 그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사임이 됐고 네. 그리고 이번 맷저즈의 사임 역시도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턴하우가 앞으로 역시 축구적인 어떤 리빌딩 과정에서 제일 중요해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또 예고가 되어 있는데 턴하우에 대한 정보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이제 서서히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새로운 감독이 오는데 선수들끼리 야 물어봐봐. 네.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물어봐. 그럼 물어볼 사람 누가 있어? 야 블린트 형한테 전화해봐. 그렇죠, 어떻대? 그렇죠. 물어보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딱 그 더선 기사에 담겨져 있어요. 네. 맨유 선수들이 턴하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역시 전 맨유 소속 달레이 블린트. 예. 바로 이 블린트 선수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턴하우가 어떤 선수인지 맨유하고의 경험도 있으니까 바로 선수들 연락망 활용해서 물어보기 딱 좋죠. K리그도 그래요. 감독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직접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 아, 생각보다 뛰는 선수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니까 다 듣지만 본인들 뛰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그러면 자기 아는 선수들이나 지인들 통해 갖고 그 사람 어떻대? 어떤 스타일이래? 그래요? 아, 그럼 나랑 안 맞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선수들이 궁금해하는 건 무엇이냐? 이게 더선 기사에 담겨져 있는데 뭐 추측이겠지만 예. 턴하우가 추구하는 엄격한 규칙과 전술적 선호도가 무엇인지 이거를 선수들이 많이 좀 네. 궁금해한다라고 더선은 보도를 했고요.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턴하우의 의지 또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컵 결승에서 이제 아약스에 지금 세바스티앙 알레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있죠. 네. 세바스티앙 알레 대신에 컵 대회 결승에서 브라이언 브로비를 선발로 활용한 것 또한 이 턴하우 감독의 어떤 구단 운영에 있어서의 확실한 본인만의 시선이 있다는 것. 이거를 좀 드러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술적 선호도, 엄격한 규칙, 팀 규율을 턴하우는 중요시하고 스타일을 좀 물어본 거지. 이 부분은 역시 앞으로 맨유 선수들 또한 따라가야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턴하우 감독에 대한 스타일과 맨유와 관련된 어떤 이런 얘기는 또 진수형 얘기를 한번 네. 저희가 다룬 바가 있었는데 아마 그래도 몇 번 더 진수형이 와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턴하우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정말 반길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여준 성과도 뚜렷하고. 뭐 그가 빅리그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죠. 네, 일단 처음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막 선수 보강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예. 8, 9, 10월 정도 전반기는 좋은 어떤 변화로의 과정이 보일 것 같아요. 결과는 조금 삐걱될 수 있지만 변화를 바라보는 재미가 있고 내용은 좋을 것이다. 그렇지.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왔을 때 빅클럽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은 턴하우가 아직은 그렇죠. 미지수고 또 하나는
아약스라는 팀은 그 특수성을 봐야 돼요. 이 팀 유스에서부터 끌어올려진 자원들이 많고 구단 철학이 확실해서 그렇지. 압박을 알아서 바르셀로나 아마 나마시아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약스 출신들 특유의 성향들이 있어요. 네. 그만큼 아주 잘 조직되어 있는 뉴스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것도 있어. 아약스라는 팀이 네덜란드 리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것도 있죠. 압도적인 위치 이런 게 있는데 맨유는 지금 어마어마한 명문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부진했고 그쵸. 그리고 새로운 빅리그에 도전을 해야 되고 팬들이나 어떤 구단 이게 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구단 외에 레전드들의 입김, 언론들이 흔드는 거 이런 게 어쨌든 잉글랜드가 극성맞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내가 중요한 건 이 터널 감독이 당장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비전을 제시했을 경우 얼마나 구단이 아까 얘기했던 머터프나 데런 플래처나 뭐 이런 사람들이 터널을 믿고 랄프랑기과 함께 이 사람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가. 그렇죠. 흔들렸을 때 이거 안 기다려주고 안 되겠다. 물론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클럽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리그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토너먼트의 성적을 보여주니까 가자.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보여줬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건 필요해요. 네, 전술적으로 저는 터너가 결국 선수단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아약스처럼 기본 베이스가 압박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는 선수단의 이해도와 어떤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 차이가 좀 있을 거야. 판을 새로 만들어야 네. 되는데 수비적인 부분은 약간 불안함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받고 그러니까 터나우도 결국 새 선수단의 어떤 보강이 네. 지금 빌드업 축구, 압박 축구를 위해서 어쨌든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됐으니까 리빌딩 과정에서 터나우 또한 역시 중요한 역할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터나우는 많이 관여될 거예요. 맞아요. 전체적인 맨유 팬들의 좀 그 흐름이나 네. 아니면 저희도 이제 맨유 팬들이 있으니까 직원들 중에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기수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맨유가 감독을 계속 바꾸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건 아까 그 얘기가 핵심적이에요. 축구보다는 이 구단을 상업적인 기업처럼 생각하는 느낌의 이 주요 인물들 우드워드, 맷저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는 건 이제 다시 축구적으로 맨유를 돌리자라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다. 거기 아까 얘기했던 뭐 머타프, 랄프랑니, 터나 감독 이런 사람들이 좀 작용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 다시 해보면 맨유가 부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현 보드진, 그 보드진을 구성했던 우드워드와 맷저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제일 핫한 선수 중 하나의 은쿵쿠에 관한 정보가 없었던 맨유 스카우터진. 이 랄프랑니 깜짝 놀랐대잖아. 네, 그래서 랑닉이 바로 지적을 했잖아요. 뭐 하는 그에 거야? 따라서 머터프도 그 얘기를 듣고 결국 스카우터진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걸 구단이 전체적으로 느끼게 됐는데요. 수석이었던 짐 로울러의 아웃 이외에도 기존의 맨유 인사들, 코치들이 차례차례 클럽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드워드와 다르게 부회장 리처드 아놀드는 축구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거는 중요해요. 추가 디렉터로 폴 미첼 얘기가 쭉 나왔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부인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긴 이건 했어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폴 미첼이 온다면 좀 좋은 일일 것 같고 올드 트래포드의 중축과 후연 시설 개선이 예고되어 있고요. 이 올드 트래포드 88,000석으로 증축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상징적인 느낌이거든. 아이고, 그럼요. 이미 올드 트래포드는 웸블리 같은 구장을 제외하면 가장 큰 홈 구장이에요. 잉글랜드 안에선. 근데 88,000으로 또 증축한다고 그러면 이제 초거대 구장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더 이제 밀고 나가겠다. 아유. 지금까지 부진했던 이 시간을 씻고 다시 우리가 사실 맨유 하면 잉글랜드 하면 맨유였던 시기가 있잖아. 그쵸.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0203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개최지죠. 올드 네, 트래포드가 그래. 그 유벤투스하고 밀란이었죠. 밀란. 그때. 대신 경기 존나 재미없어. 여튼 네. 네드베드가 못 나와서 맞아. 아무튼 올드 트래포드 아주 거대한 구장인데 또 중축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고 퍼거슨 시절 이후로 구단 내외부로 제일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존 머터프와 랑닉, 터나우의 시너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만약에 디렉터가 추가적으로 올 시 축구적인 디렉터까지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적인 업무에 있어서 확실한 전담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고요. 랑닉도 러커스트 트위터에 따르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 끝나고 얘기한 거 아니야? 맨유는 몰락하지 않았다. 잠시 넘어졌을 뿐이고 분명히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팀으로서 처한 위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번 경기가 홈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랑닉은 어쨌든 감독직에서 물러나서 컨설턴트 위치로 네. 가는 거고 뭐 책사같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줄 것이고 결국엔 중요한 건 내부 인원들인데 랑닉이 팬들한테 실망하지 말자. 왜냐면 이번에 챔스를 사실상 이제 뭐 불가능해 됐으니까. 지금은 어려워졌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여전히 힘을 가진 팀이고 잠깐 이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넘어졌지만 밀고 나갈 거니까 믿어달라.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랑닉은 컨설턴트로서 조언자로서 아마 좋은 또 유익한 네. 얘기들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시티와 리버풀 이 양강 체제 느낌이잖아. 투엘의 첼시가 챔스를 우승하면서 같이 버텨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번 스쿼드 재편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볼리가 들어오면서 네. 보엘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첼시도 과도기에 들어갈 거죠. 거예요. 맨유는 그간 과도기였는데 이제 정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도기.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스날이랑 토트넘은 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네, 많이 가야 돼. 아직은. 많이 가야 네. 돼. 근데 이들이 결국에 본인들의 최상의 축구를 보여줘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잖아. 그렇죠. 네. 둘이 지금 우승, 준우승인이 다툰 지가 몇 년 됐거든? 여기서 한두 팀이 껴줘야 진짜 재밌거든. 네, 요 그림이 사실 좀 잘 그려지려면 맨유가 해줘야죠. 그렇죠.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 가다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정상화의 과정이다. 그래. 네,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그렇습니다.